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공회의소 2020년 제1차 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외 부회장 미셸 강입니다. 네, 먼저 이홍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이홍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힘이 돼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비드에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무언가 하여야 된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하이잭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임원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통역사가 CBMC 평통 트리플A 한국 이사장님, 우리 상위의 고문단 자문이사장님, 이사의 최전 이사장님, 비롯 이사님들, 임원들,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만 인사 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세미나가 아주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엄지척. 네, 다음은 박기철 한인상의 자문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말 들립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기철 자문위원장입니다. 오늘 화상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세미나를 발표해 주시는 하인혁 교수 그리고 선박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애틀랜타 총영서관에서 이광석 신임 부총영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영사관에 제가 2월 중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 계기를 이렇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인사도 여쭙고 또 이렇게 오늘 좋은 강의 많이 기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렇게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 하인혁 교수님에 대한 강사 소개를 배현주 홍보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사실은 하인혁 교수님의 한인학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인혁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석학사, 대학원 석사를 마치시고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MA를 하셨고요.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y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또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스턴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University of Minnesota Humphrey Institute for Public Affairs에서 포닥으로 또 리서치 펠로우를 마치셨고요. University of West Florida에서 Economy Program Director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주요한 연구 분야로는 지역 개발 및 경제 발전, 공간 계량 경제학 등을 주로 전문 분야로 학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서 너무 반갑고 우리 하인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배현주 홍보부회장님 양력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인혁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15분, 길면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미셸 부회장님께서 이제 재미있는 세미나라고 자꾸 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 얘기하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 많이 되고요. 지금 제목이 좀 길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상황 진단, 경제 전망, 대응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나 발표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제 공부하고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 발표 중에 만약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중간에 제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래 채팅창에 가셔서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 발표 후에 Q&A 진행하시는 사무총장님께서 아마 정리를 해서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코로나 코비드-19 업데이트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데이트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엄청난 확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실 2월, 3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붉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었고요. 3월을 넘어서면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 이때만 해도 사실 미국이 그렇게 크게 경제심을 높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월 중순과 말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도 북아메리카에 많이 확산세가 나타났고요. 유럽은 조금 주춤하는 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그린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북아메리카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지만 이제 주로 미국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주춤하는 듯 하더니 지난 6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옅은 하늘색으로 된 것이 라틴 아메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커지고 있고, 제일 아래 아직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시설이 설비가 아무래도 조금 어드밴스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확산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남아있죠. 미국의 경우를 조금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0일에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정도까지는 거의 무시할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기 대응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4월에 굉장히 4월까지 확산이 됐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사실 이 기간 4월, 5월 중에는 각 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이동 제한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 덕에 이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었는데 계속 좋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6월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금 외신에서는 통제불능, 포기 이런 단어까지 쓰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난 3월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과연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언제쯤 없어지겠는가 하는 거였죠. 모두가 궁금해했고 또 많은 전문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지금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실제로 확진자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이 옆에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예측치인데요. 예측치의 이제 평균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6월 중순에도 예측을 했고 이제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예측을 하죠. 그런데 예외 없이 이 예측은 항상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6월 중순 예측치를 보면 8월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완전히 보기 좋게 틀렸죠. 반대가 됐습니다. 예측치이다 보니까 그 통계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한과 하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이 그래프는 그 어퍼 바운드를 상한을 표시한 것인데요. 불행히도 지금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세선을 따라가 본다면 예측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현실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지금 확진자도 많이 있지만 또 사망자도 이제 인구 비례해서 볼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국가들을 봤을 때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그 사망자 숫자를 봤을 때 굉장히 그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하향 하던 듯 하다가 7월 초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된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느냐, 그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여전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제가 이 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또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이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검사 숫자로 따지면 세계 전체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 비례로 하면 가장 많은 편은 아니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 검사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하면 과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검사를 하나도 안 하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사를 많이 하면 그 확진자가 일정한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이 감염이 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를 계속해서 나가면 처음에 1명 찾고 2명 찾고 할 테니까 검사 숫자를 늘리게 되면 확진자의 숫자가 늘 수 있다라고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검사를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인데 처음에 10명을 했을 때 1명이 나오면 이제 10분의 1이죠. 또 10명을 더 했으면 20명 중에 이제 2명이 나오겠죠. 랜덤하게 했을 때. 그러면 검사를 한 사람 중에 확진자의 비율을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변화가 없거나 이제 바라기로는 우하향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개 표시된 그 주황색 막대기는 그 실제로 검사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물론 그 검사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지나치게 길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조금 짙은 주황색이 보이실 텐데 이것이 그 검사 중에서 확진으로 나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의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초부터 이 검사 한 사람 중에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그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실제로 정체되어 있고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실질적으로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2월까지만 해도 3%대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한 달 만에 14%가 넘어가는 정말 그래프가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급상승했죠. 지금 다소 11%대로 주춤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이 리세션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3월에 시작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128개월 동안 경기 호황을 누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한 4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그것이 불과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3개월, 만드는 데는 10년이 더 걸렸는데 사라지는 데는 2, 3개월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임시로 직원 해고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도 맞지만 대략 그 연구에 의하면 한 반 정도는 영구적인 손실로 추정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사라지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일자리 2개 중에 하나는 다시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업률은 3.5%에서 4월에는 14.7%로 급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서 6월에는 11.1%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럼 그동안의 경제는 어떻게 됐냐? GDP 증가율을 보니까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2%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 4분기 1월, 2월, 3월 때 마이너스 5% 떨어졌죠. 이미 마이너스 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기억하실 겁니다.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S&P 500을 보면 2월 20일에 3,300에서 불과 한 달 만에 2,200으로 무려 33% 이상 하락을 해서 정말 대재앙이 온 줄 알았는데 다행히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일 전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다시 3,200대로 회복은 한 상태입니다. 기준금리는 0%로 지금 8년째 유지를 하다가 이제 올렸는데 다시 0%대로 하락을 해서 연준에서는 이제 2022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이제 1, 4분기 처음 3달은 마이너스 5%. 이것은 예측 모델이 아니고 실제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2, 4분기 예측치. 2, 4분기는 4월, 5월, 6월인데 GDP는 이제 계산해서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빨라야 8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측치는 대략 마이너스 34.7%. 엄청나게 감소했죠. 감소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연준은 이것은 연준의 공식 발표는 아닌데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라고 지금 굉장히 저명한 경제 예측 기관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39%, 그리고 CBO는 컨그레셔널 버젯 오피스라고 미국 어떤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non-partisan 우리가 예산국입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CBO 자료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40%. 누가 가장 맞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략 보시는 것처럼 2, 4분기에는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춘다면 다시 20% 정도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속도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1, 4분기, 2, 4분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아직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대략 한 마이너스 7% 정도로 부의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2차 혹은 3차 유행 여부에 따라서 더블 딥, 그러니까 W 모양이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가는 더블 딥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큽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2, 3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거든요. 1월에는 세계 경제 전체, 미국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체 3.4% 성장할 것을 예상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3%, 2개월 후에는 다시 더 낮춰서 마이너스 5%로 선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측을 조심스럽게 같이 했지만 실제로 이 통계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거라 되는 부분이 많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책, 상황, 지금까지의 추세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어떤 용한 점쟁이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예측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죠. 줌 미팅을 사실 저는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또 온라인 강의를 6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이었죠.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교수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에서 필수사항. 다행히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런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싫던 좋던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일단 우선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과 안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물건을 사던 어디에 나가서 매식을 하던 간에 우선 건강,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주문 배달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겠죠. 제가 이제 어제 홀푸드에 한번 가봤어요. 실제로 예전보다 사람들 많지 않고 한쪽에 옆에 큰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4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주문을 받아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배송하는 아니면 픽업을 하는 이제 그런 섹션이 생겼더라고요. 그 안에서 파는 음식들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행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초반에 구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지적을 하셨지만 흔히 이제 언택트 시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이 언택트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컨택리스, 그러니까 컨택 앞에 이제 on을 붙이는 거죠. 언택트 시대. 다시 말하면 접촉을 피하는 상태인데,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언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컨택입니다. 언택트 상태. 사람들은 여전히 대면은 하기는 껄끄럽지만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소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택트 시대 혹은 온택트 시대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만 하고요. 온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모든 기업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증가한 산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리세션만 보더라도 그 당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종이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장은 직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리세션 중에.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리세션 기간에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보다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죠. 물론 이번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실제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산업들 혹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아마존이겠죠. 제가 있는 방 옆에도 지금 제 방에도 아마존 박스가 거의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질 않고 아마존으로만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한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닝 하지 않고 픽업한다든지 또 배달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영업 생태계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거래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주문하거나 또
회수하고 배달하는 과정은 다 다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흔히 e-commerce라는 이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e-commerce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e-commerce를 합친 내용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홈쇼핑 같은 경우, TV에서 나오는 홈쇼핑 같은 경우를 이제 e-commer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실제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어느 곳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에게 이제 그 신상품을 보여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치수를 한번 입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색 옷에 저 색 자켓을 한번 걸쳐봐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그럼 바로 거기서 모델이 하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라이브 커머스 단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 공유 경제의 허상을 깨야 된다라는. 공유 경제, 예를 들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그 원의 취지는 내 집에 빈 방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해서 에어비앤비로 전환하는. 또 우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김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활용하는 것이 공유경제였는데, 또 우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버 기사들은 아예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해서 우버를 하는. 그러니까 원래 공유경제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보면서 그런 공유경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사람으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줌 미팅처럼 일정한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커넥티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심리, 우리의 그 정서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그냥 힘들다, 예전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택에서 필수 사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